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다음은 제가 이제 많이 쓰는 말인데 더 이상 쓸 약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는 이제 네. 뭐 항암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암 세포가 이제 그 약에 반응해서 줄어드느냐, 암의 크기가 줄어드느냐를 보고 이 약에 효과가 있다 없다를 보고 하는데 이제 내성이 생기면 바꾸고 또 바꾸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쓸 약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꼭 그 항암의 경우만이 있는 게 아닌 것이 이제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파킨슨병 환자분입니다. 이분이. 네. 그래서 파킨슨병이라서 이제 걷는 게 좀 그 부자연스러우시고 손도 떨리시고 지금 그런데요. 이분이요. 농구 드리블을 이렇게 잘하십니다. 어머나. 네, 같은 분인데요. 네.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닙니다. 같은 날입니다. 예. 요렇게 걷던 분한테 농구공을 들려줬고요. 농구공을 들려주면은 이렇게 날쌔게 드리블을 하십니다. 농구공이 없으면 종종걸음밖에 못 걷는 분이? 예, 이분 다시 농구공 또 저 이제 다른 받으면은 이분 그냥 아까처럼 종종걸음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이 약간 뺑기. 아닙니다. 왜 저언니 왜 그래요? 또 보여드릴게요. 이분도 파킨슨병 환자분이시고 이분도 보시면 이제 종종걸음 하시잖아요. 네. 이분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가 뛰어 올라옵니다. 파킨슨병인데? 네, 파킨슨병의 특징입니다. 이게. 저게 특징이라고요? 네. 그런데 간단한 운동은 잘 못하세요? 예, 이분은 자전거 이렇게 잘 타시는데요. 예. 자전거를 이렇게 내려서 걸으라고 하면 못 걸으시는구나. 내려서 걸으면은 이제 이렇게 다리가 후들후들하네. 네. 아이고. 이제 파킨슨병의 특징이 우리가 이제 걷기라는 건 우리가 거의 뭐 잠결에도 걷잖아요. 그러니까 자동화된 운동입니다. 내가 굳이 뭘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그냥 다 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화된 운동이 안 되는 게 파킨슨병의 특징이고요. 아까처럼 뭐 내가 공을 어떻게 뭐 조작해야 된다거나 자전거를 타야 된다거나 하는 것들은 내가 이제 신경을 써서 하는 운동들이잖아요. 운동이잖아요. 그거는 그 사용하는 신경 경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에서 떨어지는 그런 자동화된 운동 경로가 문제가 되지만 그런 신경 경로를 다른 신경 경로로 사용하게 하는 운동을 시키면 이분들이 잘 움직이거든요. 멀쩡하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재활 치료적으로도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게 아니군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그냥 걸을 때 숫자 세라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 세라고 하면 동작이 훨씬 좋아지셔요. 아까처럼 신경 쓰느라고. 네, 신경 쓰기 때문에. 아니고. 네,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자동화된 패턴이 아니라 내가 뭔가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신경 써서 운동을 하면 그게 달라지고요. 아까처럼 뭐 이렇게 아니면 옆에서 뭐 소리를 해줘도 되고 아니면 레이저 같은 걸 해서 그 레이저를 밟도록 하거나 아니면 뭐 약간 스케이트 타듯이 걸으라고 하면 혹은 옆으로 걸으라고 하면 혹은 뒤로 걸으라고 하면 앞으로는 잘 못 걷으시던 분들이 잘 걷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파킨슨병에서 보행 보상 전략이라고 하고요. 보행이 잘 되지 않는데 그거를 어떤 보상적인, 그러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보완해서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료적으로도 쓸 수 있고 기능적으로도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은 잘 걷지 못하는 파킨슨병 환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른 방법을 쓰면 움직임이 의미 있게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자주 있는데 그래서 걷지는 잘 못하시지만 달리기, 뭐 계단 뛰어오르기, 자전거 타기를 능숙하게 하는 이런 방금 보여드렸던 경우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한테 파킨슨병 걷지는 못하시더라도 만약에 이분들이 이런 걸 하실 수 있으면 능숙하게 하신다면 이걸 운동으로 약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그 전에 운동을 안 하고 평생 내내 운동 안 하고 사셨으면 근력도 없고 심폐체력도 없으면 계단 뛰어 오르기 못하고 자전거 못 하시고 달리기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내가 나중에 파킨슨병에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쌓아둔 이런 운동이라는 것은 내가 나이 들어서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이 나에게 되게 중요한 치료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에. 네. 그러네요. 본인은 혹시 파킨슨병에 걸리면 무슨 운동을 잘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달리기 요즘 달리기 하니까 달리기. 그나마 걷지는 못해도 달릴 수는 있겠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농구하셨던 그분은 어디 좀 급하게 빨리 가셔야 되면 그런 거에 드리면 금방 갔다 오시겠네요. 네,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전략으로 한참 걸리시는 거리가. 그러니까 저희도 뭐 이분들한테 뭐
그 소리도 들려보게 하고 숫자도 소리내서 세보게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분이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고 저희가 그걸 쓰거든요. 실제로 치료할 때. 네. 근데 그게 평소에 뭔가 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되네요. 그렇죠. 본인의 체력이 그걸 네,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이걸 뭐 재활적으로도 할 수 있고 치료적으로도 쓸 수 있는데 이미 내 몸이 다 쇠약해져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다면 이런 걸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쓸 약이 없게 되는 거죠. 아까 그분은 농구를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요. 농구는 의식적으로 본인이 이제 드리블을 해도 공을 어떻게 튀기고 다리는 어떻게 하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 그게 의식적인. 걷는 건 의식으로 못 해요? 걷는 나도 의식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걷는 거는 이미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썼던 패턴이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걸을 때 쓰는 일반적으로 평소에 걷는 데 쓰는 회로가 그런 의식적인 그런 회로가 아니라 그냥 자동 무의식적인 회로가 돼서요. 근데 농구는 예전에 했던 건데도 그렇게 잘하는데 그게 무의식이 아니고 그런 거면 농구를 안 하시던 분도 그때 농구를 배울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파킨슨병에 걸려 있으면.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농구를 내가 아무리 능수능란하게 해도 그게 걷는 것과 비슷한 정도로 자동화가 되진 않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면 그냥 감각 자극.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살짝 그것만 해줬는데도 바뀌거든요. 회로가 쓰는 회로가. 그러니까 농구 같은 것도 얼마든지 그 자동화되지 않은 그런 회로를 써서 이런 데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거를 보면 그렇죠. 이렇게 계단도 뛰어 오를 수 있는데 저렇게 잘 뛰어 오르시면은 저거를 운동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저분 노홍열님도 호기심인데 그럼 농구공 튀기 갈 땐 잘하시다가 농구공이 또르르 절로 가면 다시 이렇게 걸어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거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잘 진짜 뇌는 신기한 거구나. 정말 뇌가 신비하죠. 저도 환자분들 뭐 이렇게 볼 때마다 정말 뇌는 정말 근데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아직도 뇌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고요. 그러네요. 와.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평균 수명, 우리나라 뭐 최근에 이제 고령화라고 해서 평균 수명이 너무 늘어나서 이제 문제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한 1970년부터 2023년 53년 동안 여자의 평균 수명은 한 20년, 남자의 평균 수명 한 22년 정도 늘었습니다. 23년 정도 늘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상위 3위에 랭크돼 있고 2023년 유엔 통계에 따르면 3위입니다. 장수하는 나라 맞는데요. 장수나라. 그런데 그게 평균 수명이 그런데 건강 수명을 따지면요. 건강 수명은 세계 51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래 사는 건 맞는데 이게 건강하게 사는 거는 한참 뒤에 처져 있는 거고요. 일본은 건강 수명도 1위고 그 전체 기대 수명도 1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보시면 2012년 대비 2022년, 그러니까 10년간 이 유병 기간은 남성, 여성 모두 늘었는데 이 건강 수명은 늘지를 않았습니다. 10년째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병원에 오래 누워 계시고 계속 병치레하면서 그냥 계속 지내시는 것만 는 거죠. 우리가 그 사이에.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지난번에 이 대표님께서 왜 그 운동을 많이 하면 오히려 더 아프고 오래 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오히려 그게 아니라 운동을 안 하고 평소에 그냥 늘 앉아 지내고 뭐 이렇게 편하게 지냈던 분들은 이렇게 여기 이 선이 내가 이제 누구한테 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선이라고 했을 때 그 위에 있어야지 내가 혼자서 내 몸을 스스로 간수하면서 살 수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이른 나이에 이제 뭐 자식이든 뭐 의존한다는 거죠. 배우자든 의존하게 되는 삶을 길게 살고. 교수님 저건 알겠어요. 그런데 저 굵은 선 있잖아요. 건강하신 분. 건강하신 분도 왜 동일한 나이에 돌아가십니까? 저분들은 더 오래 사시겠죠.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아무리 뭐 수명이 뭐 100세 시대라고 해도 결국 비슷하게 아직은 돌아가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뭐 그러니까 수명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건 아닌데 아닌 것 같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병 기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약간 개념도긴 합니다. 이거는 실제 그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개념도기는 한데 이렇게 건강하게 그래도 어쨌든 나이가 많이 들어서까지 독립적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확 돌아가신다. 저는 운동을 많이 하기 두려워하는 이유가 저 마지막 저 기간이 운동을 하면 훨씬 길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안 나빠지고 잘 안 죽고
네. 근데 그런 네. 잘 견디고 네. 그걸 걱정한다고? 그러다 보니 이른바 유병 기간이라는 건 평균 그러니까 수명은 한 30년 늘어나고 네. 유병 기간도 한 20년 정도 더 늘어나는 그렇게 되지 않은 신기하네요. 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저희 아까 뭐 보여드렸던 제가 보는 그런 뇌졸중 환자분들도 결국은 뭐 수명은 뭐 길게 사시는데 이제 계속 병원 뭐 혹은 집에서 누워 지내시거나 이렇게 이제 남은 여생이 이제 그렇게 되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네,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라 그러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러면 내가 이 길을 갈 거냐 이 길을 갈 거냐 50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나이 된다. 때는 이때다. 진짜 50대 진짜 문제적 나이구나. 그럼 저기서 아래쪽 방향을 놓고 살다가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마지노선이 50대니까. 네, 조치를 이때는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0대 뭐 결심을 하면 그건 늦어요, 확실히. 아무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아무래도 네 그리고 그때 잘 하기도 어렵고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내가 뭐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고 숨차게 뛰기가 쉽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진짜 뭐 예를 들면 심장의 혈관도 좀 좁아져 있을 수도 있고 뇌 혈관도 뭔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으면 그때 갑자기 내가 안 하던 운동을 했을 때 그게 혹시 위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대 마지노선이 막차 탄 거야. 이미 늦은 것 같은데. 예, 막차. 네. 그래서 이제 중년은 저희가 중년이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문제적 시기이기도 하고 또 가능성의 시기이기도 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 뭐 젊은 분들이지만 뇌졸중에 걸리신 분들. 근데 제가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을 볼 때 은근히 그 남성 특히 젊은 분들이 왔을 때 이분이 독거이신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가 처음 저희 과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전공의들이 환자 이제 다 저기 검진하고 저한테 이제 발표를 할 때 그 보고를 할 때 혹시 이분 독거시냐고 물어보면 독거인 경우가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또 독거구나 이랬습니다. 독거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우리 병원 주변의 지역적인 특성인가 아니면 자꾸 이렇게 저도 자꾸 이렇게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오신 분들이 뇌졸중 특히 젊은 나이에 남자가 뇌졸중에 왔을 때 거의 독거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분도 독거인가 그러면은 뭐 그 독거의 원인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이혼을 했든 뭐 미혼이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사별이든 그건 다 다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봤는데 이게 신문 기사인데요. 고독사도 보시면은 이 왼쪽이 남자고요. 오른쪽이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고요.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에 남성이 압도적이고 여성은 기본적으로 고독하지 않거든. 고독 자체를 안 하시거든요. 고독해도 잘 안 고독해야 고독사를 하지. 고독해야 여성분은 혼자 하루 종일 계셔도 안 고독해. 근데 그 고독사의 정의가 사람이 고독사의 정의가 고독해서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지내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잖아요. 고독사가 혼자 계시질 않는다면. 네. 아니죠. 혼자 계시지 않는다가 아니라 혼자 계셔도 돌아가시지 않는다. 네, 돌아가시지 않는다. 그런데 보시면은 보통 사망 원인은 물론 사망 원인에 따라 뭐 좀 다르긴 하는데 대부분이 연령이 많아야 사망률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고독사의 특징은 50대, 60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 사망자 중에 50대가 26%, 60대가 25%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서 내가 저에게 오는 뇌졸중 환자의 특히 남성 젊은 뇌졸중 환자의 그 독거 비율이 되게 높았던 것과 이 통계가 사실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분들의 그 고독사 하신 분들의 사망 전 1년간 그 병력을 보면 고혈압, 당뇨, 알코올 질환이 상당히 높은데요. 특히 50대, 60대 사망자들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반, 당뇨병 있는 사람이 40%, 알코올 질환 30% 이렇게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년이라는 이 시기가 사실 내가 되게 겉으로 봐서는 멀쩡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다 하지만 뭐 힘도 있고 목소리도 크고 하지만
실제로 건강 관리를 무척 소홀히 하기가 쉽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에게 뇌졸중 환자로 오시거나 혹은 이렇게 뭐 고독사 같은 굉장히 정말 절망적인 결론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는가. 왜 그럴까? 고혈압 당뇨는 여성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예. 관리를 안 하시는 어차피 여성분들도 거죠. 혼자 사실 거고. 네. 여성분도 나이 들었는데 뭐 누가 남성이 관리해줘서 그럴 그렇지 일은 않죠. 없고. 네. 그 말은 그냥 여성이 우월한 동물이란 뜻이네요. 그걸 우월이라고 봐야 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단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단적인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중년이 되게 문제적인 시기인데. 그렇지만 이 연구는 이제 란셋에서 2017년 그리고 20년, 24년 그러니까 3년 혹은 4년 간격으로 업데이트를 한 치매 예방에 대한 연구고 너무 유명해서 뭐 제가 여러 번 얘기도 하기도 했고 뭐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이 치매를 우리가 예방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방을 상당히 할 수 있고 뭘 조심해야 되느냐 연령대에 비해 따라서 이런 연구 결과들인데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시기에는 뭘 조심하고 이 시기에는 뭘 조심하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데요. 이게 그 예방 가능한 치매 비율이 점점 업데이트가 되면 될수록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치매는 운명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중년기 위험 요인이 그러니까 중년기라고 하면 지금 이제 45세에서 65세를 보는데 맨 처음에는 3개라고 얘기했다가 2020년 5개라고 얘기했다가 이게 작년에는 10개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중년기에 이런 위험 인자를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는 치매 비율도 12%였던 게 30%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년기에 전체 45% 중에 30%를 다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노년기를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러죠. 이제 나 치매란다. 병원에서 치매란다. 이제부터 뭘 해야 되니? 뭘 먹어야 되니? 뭐 해야 되니?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그때 손 쓸 수 있는 건 10%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년기에는? 이미 노년기에 뭐 치매를 설사 진단을 받건 혹은 치매를 진단받지 않아도 내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이거밖에 안 되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중년기다. 그래서 중년기 때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비만, 운동부족, 음주, 흡연, 우울증 뭐 저희가 늘 알고 있는 건강관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지 치매도 같이 예방이 되는 거거든요. 야, 중년이 진짜 마지노선이구나. 그래서 중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치매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폐체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심폐체력이 안 좋으면 내 미래의 뇌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이 연구는 뇌를 보는 연구는 아니었고 심장 질환을 보는 연구였는데요. 이 전체 5,000명 중에서 한 500명 정도를 운동 부하를 한 평균 45세 때 했고 그다음에 5년 뒤에 뇌 MRI를 찍었는데요. 운동 부하는 이제 운동 강도를 계속 올려서 버티도록 만들어서 이제 더 이상 못 버틸 때 그만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 버틸수록 즉 내가 강도 높은 운동을 할 수 있을수록 뇌가 쪼그라들 가능성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백질 사이의 신경 사이의 네트워크도 건강하게 갈 가능성이 더 높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그런 베이스라인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보정한 후에 그냥 운동 부하 검사에 그것만으로 이거 뇌 위축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연구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나이 40세 때 운동 부하 뇌 MRI 그다음에 평균 나이 58세 때 또 다시 반복했더니 이 40세 때 중년기 그러니까 40세 때 심폐체력이 낮았던 사람들이 이 20년 후에 뇌를 봤더니 뇌가 작아져 있더라. 뇌가 작아져 있더라.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심폐체력이 낮다 그러면 내 20년 후에 뇌가 어떤 상태일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머리가 나빠진다는 뜻이네요. 말 그대로. 뇌 건강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뭐 22세에서 81세까지 그냥 요 사람들을 운동 부하 검사도 하고 뇌 MRI도 찍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종적 관찰은 아니고 그냥 그 시기에 본 건데요. 여기 주황색은 심폐체력이 떨어진 사람, 낮아 있는 사람, 그리고 파란색은 심폐체력이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나눴을 때 심폐체력이 낮은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뇌가 점점 작아지고 심폐체력이 우수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뇌가 부피가 유지된다. 저건 심폐체력이 좋은 분은 운동을 더 많이 자주 할 수 있었겠으니까 생긴 결과인 거죠? 아니면 심장과 뇌가 뭐 연결돼 있어서? 심폐체력이 좋으려면 운동을 했어야 됩니다. 심폐체력은 물론 주어지는 것도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저거를 유지한다는 거는 내가 신체 활동을 활발히 한다는 뜻이니까. 숨찬 운동 같은 것들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0세 때 심폐체력이 좋다는 건 40세 이전까지 운동을 했다는 뜻인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신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경우인 거죠. 그러면 그 심폐체력이 40세 심폐체력이 좋은 분과 안 좋은 분이 두 분이
55세까지 둘 다 운동을 안 했다면 네. 55세에 누가 심폐체력이 좋은지는 그때 해봐야 모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세 때 좋았던 사람이 그것만으로 그 결과가 연관이 되더라. 점수를 쌓아놓는 거네. 그 점수가 안 없어지나 봐. 그러니까 운동도 개천에서 욕나는 건 안 되는 거네. 역전 드라마는 없는 거예요. 와. 그래서 지금 만약에 당신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 중년이라면 10년 혹은 20년 후에 뇌 위축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 조금만 움직여도 찬 중년 딱 옆에 있는데. 왜 그럴까 진짜. 이제 머리가 나빠진대.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근데 솔직히 머리가 좀 나빠져야 됩니다. 진짜 머리가 너무 생각이 많고 자꾸 움직여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그게 필요하긴 해. 이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달리는 거 외에는 없습니까? 달리는 거 외에 더 재밌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운동을 해야 심폐체력 오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KBS의 그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방송에 이제 이 프로그램은 3분의 사례자가 신청을 하시고 3주간 어떤 중재를 하고 그 중재의 효과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기획으로 하는데요. 이분이 3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족구 경력 40년? 네, 이분이 본인이 나는 족구를 40년 동안 했다. 나는 제주도로 전지훈련도 가고 족구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그 자부심이 높으셨던 분이었고요. 이분이 이제 이 방송은 기억력이 떨어지신 분들, 내가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신청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이제 느끼셔서 이걸 신청을 하셨고 그 사례자 중에 한 분이 되었고요.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본인이 나름대로 운동을 40년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폐체력과 인지기능이 관련이 되니까 심폐체력을 측정을 했습니다. 이런 운동부하 검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분의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을 했고요. 이게 이제 그분의 이제 리포트이고 여기 보면 수치가 22.05, VO2 max가 22.05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60대 남성이고요. 근데 이제 이 60대 남성의 22.05가 위치를 보면 여기 하위 10%입니다. 저 40년 족구 40년 족구를 했는데도 뭐란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심폐체력이 좀 낮은 편에 숨은 안 찬 거군요. 그러니까 족구는 했지만. 그래서 그리고 MRI에서도 이제 뇌에 약간의 뇌 위축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억력도 그분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주의력 빼고는 다 경도 인지장애 경계선 밑으로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기억력, 전두엽 기능이 다 떨어져 있었고 물론 이제 이것이 꼭 심폐체력이 떨어져서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고 다른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우려했던 것처럼 인지 기능도 좀 저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는 믿는 족구에 발등 찍힌다. 이제 이분은 믿는 족구에 발등이 찍히신 거예요. 나는 족구를 40년을 했으니까 나름 내가 그래도 운동을 꽤 했다라고, 운동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족구에 발등 찍히신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족구라도 했지만 대부분이 사실은 이제 믿는 걷기에 발등 찍힙니다. 나는 걷기를 내가 매일 했는데. 얼마를 하고 몇십 년을 걷고 열심히 걷는데 다 이제 발등이 찍히는 거거든요. 이제 심폐체력이 이제 걷기나 이런 족구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운동의 강도인데요. 이걸 대사당량이라고 하고 매트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메타볼릭 이퀴벌런스 오브 태스크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걸 1이라고 해요.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우리가 쓰는 에너지, 산소 뭐 이런 것들을 1이라고 하고 그거에 몇 배의 에너지를 쓰느냐를 보는데요. 저강도는 이제 3매트 미만인 거. 그다음에 중간 강도는 6매트까지. 그다음에 6매트를 넘으면 그건 고강도 이렇게 보는데요. 족구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족구가 이제 4명이 한 팀이 돼서 가만히 서 있다가 나한테 공이 날아오면 그걸 차는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족구를 뭐 내가 예를 들면 1시간을 해도 실제로 내가 몸을 움직이는 시간은 되게 짧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서 있고 그다음에 공을 차는 행위도 그렇게 숨찬 행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그냥 차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운동 난 많이 한다. 뭐 예를 들면 골프 나는 많이 치는데 그런데 카트 타고 골프하면 2.5밖에 안 되거든요. 저강도거든요. 그리고 뭐 나 배드민턴 많이 치는데 4.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 많이 보는데 일단 듀오로 치시고 족구 치듯이 족구하듯이 해서 가만히 있으면서 라켓만 가만히 있다가 라켓 그 셔틀콕이 나한테 날아오면 그때 한 번씩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내가 1시간 했다. 나는 그럼 1시간 동안 제대로 된 운동했다가 아니고 사실은
정말 나는 운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착각일 수도 있다. 네. 네. 야구 우익수 뭐 거의 그러네. 예, 야구도 뭐 5m밖에 안 되고요. 네. 그래서 달리기는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속 9.6km로 달리면 10이고 10m고 시속 16km로 달리면 16m고 뭐 이렇게 이제 달리기는 그 동작 자체가 다리를 움직여야 되고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수 없지. 예, 달리기는 뭐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달리기 뭐 다리를 조금 움직일 수도 없고. 당구는 쥐약이구나. 당구. 네.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운동이 아니지.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러니까 내가 운동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운동인가 이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 많이 뭐 탁구 많이 하는데 뭐 나는 뭐 테니스 많이 치는데 이렇게 해도 사실 그 운동 중에 내가 실질적으로 내 에너지를 많이 쓰고 내 유산소성 대사를 많이 가동한 시간은 굉장히 짧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로 심폐체력을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한 번씩은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리기밖에 없네요. 예, 그래서 심폐체력을 기르기에 좋은 운동이 전신의 많은 근육을 동시다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특히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는 큰 근육이 주로 동원되면 좋고, 계속 움직이고 또 오랜 시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리기가 심폐체력을 기르기에 참 좋죠. 그런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 네, 그래서 뭐 달리기를 비롯한 이런 운동들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이거는 이제 제가 그때 뭐 발톱 얘기도 했지만 제가 이제 달리면 이런 몸의 흔적들이 남는데 저는 이런 흔적뿐만 아니라 제 심전도 이게 작년에 제가 건강검진할 때 제 심전도인데 제가 분당 49회 심박수가 49회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비정상 심전도라고 나오는데 그 이유가 좌심실 비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느리게 뛰고 좌심실은 너무 커져 있다. 그래서 비정상이다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운동선수 심장 혹은 스포츠 심장이라고 부르는 거의 특징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산소성 운동을 뭐 달리기 같은 운동을 장기간을 하면 내 이제 신체 기능이나 뭐 기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바뀌게 된다. 결국 이런 것이 아까 말한 뭐 뇌기능이라든지 인지기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영향을 주는 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달리기밖에 없구나. 네, 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중년에 달리기를 하는 게 그냥 마지막 희망이구나. 야, 저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네. 근데 우리는 그럼 그동안 운동과 관련해서는 야 무릎이라고 하는 무릎 연골은 그냥 소모품이야. 최대한 아껴 쓰다 가야지. 네. 그런 거야. 관절도 그렇고. 그래서 운동은 안 하는 게 그런 건 심한 좋아. 운동은 안 좋아. 네. 그래서 이제 잘 안 움직이시는 분들 많고요. 그래서 산책 많이 하고. 하나는 운동을 그렇죠. 하면 활성산소라카든가 하여튼 뭐 그게 몸에 나와. 나쁜 게 쌓이는 사실은 몸에 나쁘다. 마라톤 선수들 혹은 너 일찍 죽는다 일찍 돌아가시는 거 몰라? 그분들이 운동을 적게 해서 일찍 돌아가셨겠니? 그렇지. 많이 해서 일찍 돌아가셨겠니? 그거 다 제로섬이야. 뭐 그런 반짝하다가 일찍 몸을 쓰고 일찍 죽는 거야. 그럼 그 두 가지가 하여튼 그렇지 하면서 아유 살살해야지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왜 아닙니까 그럼? 네, 그게 아닌 것이요. 그게 아닌 것이 제가 여기 잠깐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것이 자, 요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늘 앉아서 지내고 몸을 보호하면서 곱게 보호하면서 지냈던 시기는 전체 인류 역사의 1%도 안 됩니다. 0.04%, 0.4%인가 뭐 되게 짧아요. 그리고 그 농경 사회가 이제 신석기 이후인데 이때도 사실 뭐 몸을 많이 이런 산업화가 되기 전까지 몸을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원래 이렇게 몸을 많이 쓰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왜냐하면 이렇게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살아남아서 그렇게 살아남아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몸을 줬는데 그런 몸을 가지고 우리는 늘 이제 앉아서 지내고 편하게 지내고 이렇게 지내는 거 숨 안 차게 지내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잠깐 운동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것이 과하다 혹은 이것이 너무 과한 행위다라고 생각할 정도가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 생활 자체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너무 비정상적으로 좌식 생활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지 그 운동을 그게 과하다 혹은 내 몸을
다치게 한다라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걱정할 정도 네, 하려면 이미 우리 생활이 원시인처럼 뛰어다녀야지. 네, 이미 우리 생활이 너무나 우리 몸에 맞지 않게 우리 몸을 우리 만들어진 몸과 맞지 않은 상태로 비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게 24시간 내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뭔가 좀 정상적인 활동을 하여튼 정상적으로 기대되는 활동을 해야지 그게 맞는 것이지 그것이 비정상적으로 과하거나 혹은 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뭐 한 2시간씩 매일 뛰어도 전혀 무리하는 거 아니야. 네, 오히려 뭐 그게 오히려 예전에 우리 몸을 맞게 쓰는 방법일 수도 있죠. 교수님 제가 운동을 안 하려고 자꾸 질문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네. 진짜 호기심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네. 제가 안승찬보다 네. 심폐기능은 떨어질 게 확실합니다. 네. 얘는 운동 많이 하고 저는 안 하니까요. 저도 네.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요. 네. 무릎의 건강만 비교하면 제가 훨씬 건강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안 썼으니까 많이 안 썼으니까. 여기는 예. 그건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제 무릎을 아까 보호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보호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근데 그 보호하는 게 내가 활동을 줄여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주변의 근육을 강화해서 보호가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연골이 모든 그 인생의 짐을 체중을 다 짊어지게 만들지 말고 옆에 그 연골을 도와서 같이 일할 근육을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연골을 보존한다는 생각으로 활동을 안 하면 근육이 다 말라요. 아니, 그러면 네. 고강도 운동을 한 사람과 네. 운동을 안 한 사람의 무릎을 비교해 보면 네. 안 한 사람의 무릎이 더 안 좋아요? 네. 한 사람 근육은 없다 이거지. 네. 근육이 없어서 네. 그러다 보니 그 연골도 이제- 연골이 달아. 네. 연골도 더 많이 다른다는. 네, 아. 물론 뭐 여성이 좀 더 많이 생기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보면 뭐 운동을 많이 해서 마라톤을 많이 해서 뭐 이렇게 막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 아니고. 수술 받는 게 아니라 평생 운동 안 하시고 이제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뭐 따듬고 하셨던 그 할머니분들 근육 하나도 없고 이런 분들이 다 인공관절 치환술 더 많이 받으시거든요. 근육이 생기는 게 관절을 더 보호하는 거다. 그렇죠. 근데 근육을 이제 만들려면 결국은 부하를 운동해야 해야 되니까. 되고요. 체중 부하를 해야 하고 그것이 물론 연골에도 체중 부하가 되지만 근육이 단련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근육이 단련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관절 보호의 효과가 있다. 그럼 달리기 하면 무릎 나간다는 건 완전 거짓말이네요. 그 이야기는 이제 달리기 부상 중에서 가장 흔한 게 무릎 통증이거든요. 예. 그래서 러너스니라고 하는 것이 가장 흔하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달리면 무릎이 아프니까 그거를 이제 무릎 나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무릎 나간다고 했을 때 걱정하는 건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거나 예. 혹은 연골이 다치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잖아요. 무릎 근데 부상 그게 가능성이 예, 있다. 그러니까 무릎 통증이 흔하게 생기는 건 맞는데 그런 종류의 그런 무릎의 그 손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아픈 건 뭐예요? 그럼 아파도 괜찮은 거예요? 아프면 쉬워야죠. 일단 염증이 생긴 거죠. 염증이 생긴 염증이 거고. 생긴 거고? 네, 염증이 생겼는데 그거를 이제 잘 관리를 해서 아. 적절한 수준으로 부하를 해서 이게 무릎 연골의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는 정도의 부하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최선이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자칫 그 무릎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그렇대잖아요. 뛰면 됩니다. 이쯤 되면 내가 보기엔 국민의 4대 의무에 더해서 넣어야 돼. 5대 의무를 만들고 그래. 납세, 국방, 근로, 교육, 운동의 의무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학생들부터 매일 뛰게 해야 된다니까. 특히 어르신분들은 어르신이고. 그 기초연금 드릴 때 한 바퀴 뛰고. 운동량 채워오는 걸로. 그러면 더 선순환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와, 뛰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놀라울 정도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 진짜. 놀라울 정도로. 교수님 초보 러닝 시작한 사람은 카보나 신으면 진짜 안 됩니까? 내가 몰래 사서 한번 신어봤는데 안 된다고 진짜 잘 뛰어져요, 교수님. 잘 뛰어지십시오. 네, 잘 뛰어지는데 그냥 뒤에서 누가 살짝 들어서 밀어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느낌이 정말 싶어요. 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만약에 내 몸이 카보나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견딜 수 있다면 신으셔도 됩니다. 견딜 수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신어봐야지. 신고 뛰어봐야지. 그러니까 저도 카보나를 신고 뛸 때도 있고 카보나를 안 신고 뛸 때도 있는데요. 확실히 카보나를 신고 뛰면 편해요?
그러니까 더 잘 달려지는 건 맞고요. 더 빨리 달려지는 것도 맞는데 쓰는 근육군도 달라지고 동작의 그 달린 동작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 근육이 약해서 내가 그걸 주체할 수가 없으면 카보나를 신으면 안 되고요. 예. 근데 내가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카보나가 약간 나를 이제 도와줘가지고 보조해주는 그거를 그래서 이제 바뀌는 그런 패턴을 그런 움직임을 내가 제어할 수 있다면 그러면 카보나를 신으셔도 되죠. 처음부터 카보나로만 훈련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그 근육이 발달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그 근육, 그러니까 카보나가 보조해줘서 네. 안 쓰게 되는 근육은 강화가 안 되는 거죠 또. 괜찮아요. 어차피 실력만 늘면 돼. 빨리 달리는 게 목표라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맞아. 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구나. 카보나가 그래 이런 대답 듣고 싶었어. 그래, 진짜 과학적인 대답이다. 네, 알겠습니다. 야, 뛰러 나가야 되겠다. 서울대 정세희 교수님. 서울대 의대 재활의학 교실의 정세희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